오늘 미국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내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지구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1.38% 하락했고 코스닥은 2.29%나 빠졌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0.89% 올랐고 S&P 500은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날 엔비디아가 4.63% 급락했는데도 나스닥 지수 자체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같은 날 삼성전자는 2.43% 빠지면서 코스피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애플은 0.44% 올랐고요. 한국과 미국의 대표 기술주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걸 단순히 오늘 운이 나빴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루짜리 뉴스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굳어진 구조적 현상의 단면인 거예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나라 증시가 어떤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스닥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이름들이 떠오르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 인프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 실어 수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접속하는 디지털 생태계 자체를 운영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든 관세가 올라가든 환율이 출렁이든 이들의 핵심 수익 구조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셈이죠. AI라는 새로운 성장 서사가 붙으면 금리 인하 기대 하나만으로도 지수 전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코스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그 뒤를 자동차, 화학, 철강, 배터리 같은 경기민감 제조업 종목들이 채우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가 살아있을 때 빛나지만 반대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거나 무역 갈등이 격화되거나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수출 비중이 GDP 대비 40%를 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코스피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교역량의 방향과 달러 유동성의 흐름에 직결되어 있는 셈이에요. 나스닥이 AI라는 미래를 먹고 사는 지수라면 코스피는 세계 공장의 가동률을 반영하는 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루에 4.63%나 폭락했는데 나스닥이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은 미국 지수가 더 이상 특정 한두 종목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진화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대형 기술주 하나가 무너지면 지수 전체가 흔들렸지만 지금은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다른 성장 동력으로 지수를 분산해서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코스피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따라 내려갑니다. 삼성전자가 2.43% 빠진 날 코스피 전체가 1.38% 하락한 게 바로 그 증거죠. 이건 단일 종목 의존도가 만들어낸 쏠림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약점인 거예요. 그런데 지수 구성의 차이만으로 이 현상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핵심은요, 자본의 흐름에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안전함과 성장 가능성이죠. 예전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미국 빅테크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버리는 독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안전하고 AI 성장 서사가 붙어 있으니까 성장성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글로벌 자본은 위기가 올수록 미국 자산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S&P 500의 월간 수익률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도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이런 구조적 자본 집중의 결과인 셈이에요. 이 자본 집중의 이면에는 홈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작동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자국 자산에 대한 편향을 강화하거든요. 미국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환율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한국이나 대만 같은 신흥국에 돈을 넣어둘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미국 안에서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데 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신흥국 시장에 자금을 묶어놓겠어요? 이렇게 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하면 한국처럼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시장은 자동으로 매도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건 한국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신흥국이라는 범주 자체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이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 시장만의 특수한 역설이 하나 더 작동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리스크 오프 국면, 그러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시기에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 중에서도 유동성이 높은 시장을 가장 먼저 매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 시장은 거래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매매가 빠르게 체결됩니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 효율성 때문에 가장 먼저 팔리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쉽게 팔 수 있으니까 먼저 판다는 거죠. 이걸 유동성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이 잘 발달할수록 위기 시에 더 빠르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아이러니한 구조인 셈이에요. 외국인이 매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환율 피드백 루프가 작동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죠. 원화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화가 약해지면 남아있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원화 자산의 달러 환산 가치가 더 떨어지게 돼요. 주가가 제자리라 해도 환율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더 팔게 됩니다. 더 팔면 원화가 더 약해지고 원화가 더 약해지면 또 더 팔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루프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거든요. 금리를 낮추면 한미 금리차가 벌어져서 자본 유출이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소규모 개방 경제가 감수해야 할 구조적 딜레마인 겁니다. 이제 외국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도 이 디커플링을 더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서학개미,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검색량이 하루 만에 72.9%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로는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코스피 대신 나스닥과 S&P 500에 직접 돈을 넣고 있는 겁니다.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120조 원을 넘었다는 보도도 나왔죠. 예전에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국내 개인 투자자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마저 미국 시장으로 떠나고 있으니 코스피에는 수급 공백이 생기는 셈이에요. 사는 사람은 줄어들고 파는 사람만 남으면 좋은 기업이 있어도 주가가 오르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대조가 보여요.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나 폭락했고 코스피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회복기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한국 수출을 끌어올리면서 코스피가 나스닥보다 훨씬 빠르게 반등했거든요. 당시에는 중국 수요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줬기 때문에 한미 증시가 함께 오르는 커플링이 가능했던 셈이죠. 하지만 2022년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4%포인트 이상 올리는 긴축 사이클 동안 나스닥은 33%, 코스피는 25% 하락하며 함께 빠졌습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2023년부터 시작된 반등 국면에서 나스닥은 AI 성장 서사를 등에 업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같이 빠지고 따로 오른다. 이게 현재 한미 증시 디커플링의 가장 정확한 묘사인 겁니다. 하락할 때는 글로벌 충격파가 모든 시장을 동시에 강타하니까 같이 빠지지만 회복할 때는 성장 서사가 있는 곳으로만 자본이 몰리기 때문에 따로 오르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조는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 40%를 넘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거고 코스피의 반도체 제조업 중심 지수 구성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거든요. 미국 빅테크가 AI라는 거대한 성장 서사를 독점하고 있는 한 글로벌 자본의 미국 쏠림 현상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일본, 신흥국, 어디를 봐도 미국 홀로 강세인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자본 집중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이 장면, 나스닥은 오르고 코스피는 내리는 장면은 운이 아닙니다.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의 성격이 다르고 그 기업들이 속한 경제 구조가 다르고 그 경제 구조 위를 흐르는 자본의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외국인은 리스크가 커지면 가장 먼저 한국을 팔고 원화는 그에 따라 약해지고 약해진 원화가 다시 외국인 매도를 촉진하고
국내 개인마저 미국으로 돈을 옮기면서 수급 공백이 커지는 이 연쇄 구조. 이걸 이해하고 나면 매일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외국인 순매도, 원달러 환율 상승, 서학개미 열풍 같은 단어들이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개별 뉴스를 따로따로 읽는 것과 그 뉴스들 사이의 구조를 읽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